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벌써 이제 2021년 상반기가 거의 5월 말, 6월 초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물류센터 부동산 2021년 상반기 결산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 잘 참고해 주시면서요. 한번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물류센터 부동산 투자 수익률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4% 후반이나 많아도 5% 초반입니다. 자, 제가 2005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물류센터 부동산을 최초로 지금 관여해 갔고요. 당시에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덕평물류라든가 관련된 기업들 쭉 진행 사항도 봤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롤로지스, A&B 관련 기업들을 갖다 이제 외국 기업들 보니까요. 2010년 전후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형 물류센터에 막 생겼거든요. 뭐 제 자신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큰 동탄 물류단지 8년 자문하면서 보니까 2010년 전후에는 8%, 10% 수익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해외 투자 운영회사들 큰 회사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2015년에 6에서 8%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땅값 비싼 거 아시죠? 토지값. 요즘 물류센터 확보하기도 더 힘들어졌고,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4% 후반, 5% 초반까지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자, 물류센터 거점 전략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요. 물류센터 IC에서 국지도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다 했죠? 그만큼 접근성이 좋으면은 장기 계약. 최근에 뭐 3년, 5년 이상 장기 계약인 좋은 거점을 빨리 확보해갖고 장기 임차를 써야 그 거점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졌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인력 수급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국들을 쭉 보면은 물류 현장의 고정,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정규직이 있고요. 정규직 외에 아르바이트, 뭐 일용직들이 있다 보니까 시급, 월급에 따라서 이동하는 물류 거점에서 많이 지금도 현장이 지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 인력 중요한 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류 현장 효율성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이제 그전에도 대담 토크를 했지만은 저도 물류 한 20년 이상 해보면은 물류 현장에 보면은 효율성하고 생산성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을 안 하면요. 생산성 KPI라는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비용 절감하고 생산성 높이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과 이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큰 한 이슈입니다. 투자자산 운용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업계도 뛰어들었어요. 은행, 증권사도 지금 보면은 뛰어드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투자해서 이걸 갖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그냥 개발 사업단부터 처음부터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 상황이 그 정도로 지금 물류, 부동산, 지금 광범위하게 모든 기업들, 운영회사들이 다 뛰어드는 게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과거에는 보면은 양재 거점으로 해서 이제 화물터미널이 있어서 저도 보면은 여주 90km, 안성 60km는 상당히 먼 거리라 진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 자사 물류센터 허브 거점이 아니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다시. 왜 그러냐? 물류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최근에는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리 결론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물류센터 거점이 진짜 이 변화의 거점에서 잠깐 숨고기도 쉬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다 보니까 계속 물류센터가 풀피멘트, 라스트 마일, 빠른 배송하다 보니까요. 센터의 수요가 그냥 다시 폭증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작년만큼 올해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8년, 9년에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2022년에서 23년 센터를 구하고 어렵고가 아니라요. 물동량의 추이에서 물류센터 거점들이 많이 진부화된 거점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새로운 물류센터의 수익 구조가 좋은 게 아니라 자꾸 작업 환경이 좋은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기존의 물류창고의 오래된 쪽은 자꾸 지금 공실률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한번 하면요. 왜 물류부동산이 주목된가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저는 이제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작년에 전자상 거래가 161조 원의 거래 대금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네이버가 27조니 쿠팡이 22조니 지금 5월, 6월에 이제 매각 예정돼 있는 이베이 코리아가 20조 정도 되다 보니까요.
결국은 택배 물량이 홈콕 직콕에서 집 앞에 갖다 주니까 택배 물량이 20% 늘어났습니다. 33억 7천만 개. 또 여기다가 이제 퀵 배송이 도보 배송, 라스트 마일이 빨라지다 보니까요. 풀필멘트 플러스 라스트 마일의 연계, 완톱 서비스가 지금 더 빨라졌고요. 이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가속 붙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2028, 29년에 인구가 줄어든 데는 우리나라 총 GDP가 줄는 거고 경제력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류센터와 관련돼서도 수요와 공급 밸런스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하면서 잘 시장의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 물류센터 수요 공급 재정비의 시기에 들어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반기의 주요 핫 이슈부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물류센터 부동산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해서가 어디냐면은 캔달 스퀘어입니다. ESR. 작년에 이제 2020년 12월 23일 날이요. 코스피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기업 실적실에서 많은 걸 설명하다 보니까요. 국내 물류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서 캔달 스퀘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지금 작년에 12월 23일 날 상장해서 제가 이제 5월 중순, 하순 정도에 지금 주식 가격을 한번 방송 시점 보니까요. 종가가 주식 6,4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1조 원이 좀 안 돼 갖고요. 9,240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고점하고 저점이라는 게 있죠. 최고점은 6,870원, 최저점은 4,8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당분간 ESR 계속 지금 이렇게 해서 반등해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 물량 32만 6,364주가 거래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금 ESR 캔달 스퀘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물류부동산을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ADF 자산운용입니다. 이 회사도 규모가 많고, 세 번째는 메이플 트러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물류센터 거점을 많이 사들였고, 관련돼서 임대차도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전국 거점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어서 이걸 보면은 과거에 한 10년, 15년 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이제 외국계 기업들은 어때요? 자금력 싸움이기 때문에 큰 물건을 갖다가 매수해갖고 관리 들어갔고 국내 토종들은 작은 규모를 했는데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물류부동산이 2020년 이후에 계속 집 앞, 그러니까 사무실 앞에 갖다 주다 보니까 계속 지금 했는데요. 풀필멘트의 상황이 너무 급증했고 그래서 최근에는요. 대형 풀필멘트도 있지만은 자사형 풀필멘트도 있지만은 아웃소싱형 풀필멘트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아웃소싱형 풀필멘트가 CJ 대한통운 사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형의 풀필멘트는 대표적인 게 쿠팡의 사례를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다 자사형의 풀필멘트 센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수요 올해도 아직까지 해외를 못 가고 집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이 시장 안정적으로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목할 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부릉이라 그래갖고 매시코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부릉 스테이션 뭐 거기 그래 대표 유정범 대표 저도 뭐 잘 아는 뭐 업계 많은 분들 대표들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릉의 매시코리아 도시명 물류센터 증가해서 수도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요 2호선 안에 들어오는 거점은 플랫폼의 주요 거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택배도 보면 제가 이제 택배에서 5개 자문 들어서 보면 다 택배의 지점이 2호선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해갖고 배송하거나 또 가서 이제 화물을 가지러 가서 이제 또 배송하지만은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거리가 고객한테 갖다 주는 델리버리 배송 거점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시코리아 도시명 물류센터를 연계해 갖고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물류 사업은 유통, 물류, 온라인이 이꼬르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유통, 물류, 온라인, 물류.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저는 연결형 네트워크형이라고 제가 이제 조철희 박사에 얘기했기 때문에 플랫폼 센터의 융합형인 것이 앞으로의 거점 전략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물류센터는 지금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제 제가 보니까 박스형의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의 IT까지 돼 있는 물류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키바 로봇을 도입해야 이게 차세대 물류센터 그거는 아니겠지만은 앞으로는 센터는 물류센터의 센터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최적화된 센터 쪽으로 아마 투자 가치가 선진국형으로 가는 물류센터가 국내에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센터가 제가 보더라도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물류센터의 속도전.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의 풀필멘트는 빨리 출고 나가고요. 그래서 상품의 출고당 비용 싸움이 너무 커질 것 같고요. 배송의 속도전, 최적화. 한 건당 배송 비용을 얼마 받고 이익 구조가 얼마냐, 이런 걸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조건 그냥 규모의 경제야. 속도전에 그냥 빨리빨리 해갖고 수익 구조가 안 나더라도 자기 규모의 경제라든가 자기 어떤 거점을 확보하느라고 그냥 지금 출혈 경제에 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 한번 좀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배송, 2시간 배송, 1시간 내 배송, 심지어는 30분, 뭐 도보 배송 10분 앞에 갖다 주는 배송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물류부동산 거점도 중요하지만은 라스트 마일과 연계된 관련, 그래서 이제 자금과 인력, 소모전을 누가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냐가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한번 관심 가졌던 게 상반기에 자산 운용사의 숫자와 투자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2020년에도 150개 규모가 큰 자산 운용부터 소규모까지 이제 진짜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최근 데이터 볼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요. 1조 원 규모 물류센터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갖고 4월 달에 또 천안 물류 유통단지가 공공물류센터 2021년 올해 이제 11월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내년 하반기에 임대 공급 계획해갖고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금융권, 은행이라 뱅커라든가 뭐 증권, 세큐리티, 증권 회사들, 신한은행이나 메리츠 증권들이요. 지금 이쪽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부터 뛰어드는 정도니까 많은 기업들이 아직 투자 수익이 뭐 4.5%라도 직접 뛰어들면 어떻게 이익 구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투자 쪽에도 국내 투자도 과열됐지만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글로벌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우리나라 벌써 10년 전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 투자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의 수익 구조가 좋은 쪽으로 빨리 선점해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지금 경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핫 이슈가 된 게 저도 이제 쿠팡에 대한 시리즈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했지만은 3월 11일 날 쿠팡이 쏘아올린 뉴욕 증권 상장이 결국은 뭐 4조 5도의 캐시플로 시드머니가 있다 보니까 국내는 지금 호남, 영남, 충청권에 이제 대형 물류센터를 갖다 계속 좀 확장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거점을 확장하려면 안정화시키려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쿠팡에 대한 제가 아는 뭐 회사의 뭐 그래요 대기업의 상무들도 그 상무 끝나고 거기 갔다는 얘기가 다 들리고 또 부장들도 갔다는 얘기가 그만큼 쿠팡이 인력 수급을 하고 그냥 뭐 좋은 인센티브를 주고서 많이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쿠팡은 그 역할 또 배송력을 강화하겠죠. 로켓 배송 또 데이터 DB 센터 확충하겠죠. 상품의 라인업 카테고리 또 확장하겠죠. 그리고 거래처 환경 또 조정하겠죠. 제가 이제 얘기하면은 쿠팡 갖고든 뭐 특집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반기에서 제가 조철희 박사가 본 한 이슈는요.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의 대결. 첫째 스톱. 자, 22전에 지금 쿠팡 1분기 결산 나온 거 보니까 결산도 매출 규모가 전년 1분기보다 40% 올라갔어요. 영업 손실은 3천억 이상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대 이베이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베이를 지금 이제 제가 방송 시점에서는 아마 6월 초 정도 되면 이베이 인수전에 아마 롯데, 신세계, SK텔레콤, MBK 파트너스인데 요즘 보니까 최신 정보입니다. 롯데하고 신세계 이마트가요.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많이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갖다 시드머니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5조는 안 되지만은 이베이 코리아가 4조 전후다. 4조에서 5조 안팎이다 얘기가 있어서 2, 3조의 실타를 지금 장전에 준비하는 게 롯데하고 지금 신세계가 본격적인 인수전에 뛰어들 걸로 아마 방송 시점 전후에서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쿠팡 대 네이버의 경쟁입니다. 자, 네이버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플랫폼은 갖고 있지만 물류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 제휴한 기업만 해도 자, 시대에 대한 통원하고 풀필멘트를 맡겼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세계하고 또 업무 제휴를 강화했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벤처 기업들한테 많이 지금 투자를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투자한 회사 메쉬코리아, 디리셔스, 위컵, 두성컴퍼니, 아웃박스. 요즘 뭐 잘 나가는 아웃박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한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는 지금 쿠팡과 관련된 기업들 관계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쿠팡 대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는 기업, 또 쿠팡 대 네이버와 관련된 기업의 어떤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소형의 물류센터, 10,000평, 20,000평의 물류센터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쿠팡 관련된 물류센터의 관계도 있지만은, 좀, 다른 점은, 금융권이라든가 은행권 모든 기업들이 지금 물류 부동산은 아직까지 수익 가치가 좋다 그래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칠 박사도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도 물동량이 크게 뭐 줄지는 않지만은 작년만큼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정도는 늘어날 걸로 봐서 물류센터 부동산 당분간 올해까지는 핫한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방송 계속하니까요. 이 코너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구독했는데 시청해주신 분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시면 어떻게 됐죠? 쿡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